총체벌레 피해를 오해해야 돼요. 이거. 총체벌레 피해가 아니다. 토마토에 총체벌레가 피해가 올 정도 되면은 우리가 보여야 되거든요. 보일 정도로 오는 경우가 없어요. 저건 바로 우리가 고스스팟이라고 하거든요. 유령점이라고 해서 잿빛곰팡이 일종이에요. 지금 요게 나타났어. 그러면 우리가 뭐할 생각하셔야 돼요? 잿빛곰팡이다. 사장님의 잿빛곰팡이 많다고 했죠. 아마 과일 중에 이거 찍힌 게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총체벌레 누가 가면 총체벌레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그럴 리가 없다. 지금 이 날씨에 총체벌레가 있을 수가 없어요. 토마토에서.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생균이다. 잿빛곰팡이는 100% 부생균이에요. 이게 죽은 조직에만 달아요. 아까 시드름병, 푸사리움은 부생성이 강하다. 그러니까 죽은 조직에 붙어서 살아있는 조직으로 침투하는 걸 부생성이 강하다로 하고요. 부생균이라고 하는 거는 죽은 조직에만 살아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이렇게 이제 봇을 발라주죠. 그래도 대형 농장들은 특히 이걸 많이 해요. 한 포기 살리려고 이것들은. 예, 다 발라줘요. 시간이 너무 걸려가지고 안 나. 네, 시간이 있으면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훨씬 요즘은 시간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온도를 낮게 놓으니까 유인 속도가 늦어지고요. 그 다음에 과가 가벼워졌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따도 금방 수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여유가 있대요 요즘은. 그러니까 워낙 12월 달, 1월 달에 광이 없어갖고 성장 속도를 늦춰놓고 과일의 사이즈도 작고 착과율도 떨어지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예. 그 다음에 두들기 빼는 거 같은 경우도 시간날 말씀드리는데 요즘에 두들기 안 빼요 대형 농장들도. 왜 안 뺄까요? 두들기 빼니까 일이 밀려서 결과 일이 밀리면은 안 하는 게 낫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이 밀리기 시작하면은 과일의 품질이 떨어져 갖고 오히려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두들기 빼는 사람들은 일단 두들기를 다 빼면 과일 사이즈가 작아지는데 한 8포기, 5포기 하나 정도 하면은 작아지진 않아요. 양도 늘어나는데. 근데 인건비 늘어난 거하고 일 밀리는 거하고 따졌을 때 여유가 있으면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아는 후배들도 여러 명 대형 농장도 동부팜이라든가 팜팜이라는 데 있는데 지금은 안 뺀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 빼보니까 도저히 일이 밀려갖고 나중에 오히려 마이너스래요. 일 밀리기 시작하면. 그래서 안 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흰가루병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흔한 병이죠. 굉장히 치료가 쉬운 병이잖아요. 그래서 이곰팡이 약 뿌리면 잘 들어요. 거의 비교적 굉장히 잘 되는 편이고 우리 병으로 씻지를 않죠. 흰가루병 같은 거. 그럼 궤양병을 볼게요. 이 궤양병 보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요. 이 증상은 뭐랑 비슷하죠? 요즘에 해가 갑자기 떴다가 이제 흐리다가 갑자기 해가 뜨면은 시들다가 잎이 좀 이렇게 나타나죠. 그렇죠. 나타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반점도 생기고, 요거 물 떨어진 거랑 비슷하게 생겼죠. 물 떨어진 거랑. 요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타요. 이렇게 왜 탈까요? 잎과 잎이 서로 그러니까 걸린 나무랑 안 걸린 나무랑 잎이 비비잖아요. 바람 불어서 넘어갈 때 이렇게 잎이 타요. 넘어간 세균들이 들어. 요거 저희가 요거는 증상이 잘 안 보이고 볼게요. 이거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는 과일이 하얘지기도 해요.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버드아이라고 해서 이런 작은 점들이 생기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열릴 때까지 놔두면 어떻게 될까? 회농이요. 우리 이파리 증상 보이면 얼렁얼렁 제거해야 돼. 이렇게 갔으면 전체 포장이 다 빠졌어요. 이미. 빨리빨리 제거해야 돼요. 궤양병 특징이. 그러면 보게 되면 이렇게 줄 따라가죠. 이렇게. 근데 요거 보이시죠? 연맥이 이렇게 있는데 연맥이 이렇게 타고 들어가요. 이렇게. 요 궤양병의 초기 증상이 아주 일반적인 초기 증상. 연맥이. 그러고 나서 시간제로 이렇게 타죠. 이렇게. 타고 줄 따라 쭉쭉 가고 줄 따라 가고. 이거 뭘 보여드리냐면 볼게요. 이게 뿌리가 내가 지하로 종자로 온 게 아니라 작업 과정에 옮기잖아요. 내가 한 3하방에서 작업을 했어. 그러면 1, 2하방 밑으로는 세균이 안 올라가고요. 3하방 위쪽으로만 가요. 위로만 세균이. 아래는 못 내려가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면은 이게 전체로 다 양성 반응이야. 다 감염된 부위로 위로 쭉 해서 다 양성 반응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궤양병이 위험한 점이 뭐냐? 종자에서는 10,000개에서 20,000개 하나인데 뭐가 문제냐? 접목 과정에서 100개야 되고 그것이 다시 내포장에 와서 일하는 과정에서 쭉쭉 번져나가는데 이게 작업 과정 이렇게 쭉쭉 뒤로 가요. 이렇게 작업 방향 쭉쭉 나가요. 그리고 청결병보다 위험한 게 뭐냐? 청결병은 잠복기가 일주일인데 잠복기가 3주, 2주에 3주예요. 그러니까 잠복기가 짧은 게 좋아요?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죠. 짧은 게. 그리고 이게 웃긴 게 있어요. 8월에 심으면 2, 3주에 나타나는데
11월에 정식하잖아요. 한 달, 두 달 있다가 두 달 정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포대에 걸리고 딸 때쯤 되면 막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굉장히. 이 궤양병이 무서운 점이 그거예요. 송곳병은 안 그래요. 발빨리 나타나기 때문에 잠복기가 짧다는 거는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일종의. 내가 빨리 포기할 수도 있고 내가 어느 농장에 걸렸으면 그 포장을 정리해버리고 끝내면 되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겨울 같은 경우에 걸리게 되면 두 달 있다 나타나니까 굉장히 수확할 때쯤 돼서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는 거예요. 차라리 심어놓고 8월 달에 걸리면은 차라리 나요. 8월 달에 해서 8월 말 9월 초에 죽는다. 그러면 저 이렇게 해요. 오이묘 준비하시고 딱 심어버리면은 오이 두 번 정도 수확하고 그다음 토마토 심 딱 맞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래서 보통 궤양병 걸렸다 그러면 저희가 오이 농사를 두 작기를 지라고요. 최소 한 작기. 오이가 궤양병도 오래 못 살아요. 한 달, 두세 달, 세 달 정도에 침투 못하면 죽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군위 쪽에서 계속해서 걸린다고 하면은 한 작기 정도는 한번 오이 농사를 짓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한번 끊어주는 거라 중간에. 이 잠복기가 석 달에서 넉 달이면 다 죽는다고요? 웬만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다 죽는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확률이라는 거죠. 그만큼 되면은 확실히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도 대형 농장에 저희 지역에서도 오이가 토마토가 궤양병이 와서 8월 달에 걸려서 그래서 오이 토마토를 적심을 3화방에 다 치고 바로 오이 박아서 그냥 오이를 두 번 싣고 끝냈어요. 네, 그렇게 끝냈어요. 그렇게 하면은 버텨요 그냥. 오이를 두 번 심었다는 얘기는 6개월이잖아요. 6개월, 7개월이면은 웬만해서는 궤양병이 못 살아요. 세균병들은 오래 못 버텨요. 곰팡이 포자는 오래 가는데 세균병은 흔히 말해서 이게 막이 얇아요. 그래서 오래 못 버텨요. 걔들. 그럼 박사님 후화산이나 이런 걸로 만약에 주입을 하면 그 기간은 그것만 그렇죠. 근데 저희가 지상부에 몸에 묻은 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딱 건들면은 위로 걸려요. 위에 있는 지상부는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지하부는 그래서 궤양병 약은 위에다 뿌리잖아요. 네. 연면살포를 하면은 살포난 이유가 이걸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농도를 낮춰서 번지는 속도를 늦춰줄 수가 있는 거예요. 걔는 내가 방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못 잡아요. 서서 그러니까 죽는 던지는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그냥. 늦추는 거. 네, 늦추는 속도예요. 그래서 저는 궤양병이 초기에 나왔다 그러면은 그냥 웬만하면 덮고 오이로 가시죠. 그래요. 오이 가면 왜냐면 적심하고 한 2~3화방 적심 치고요. 오이 그냥 박아버리면은 난방 안 하잖아요. 그때 초기에는 8월 10일 심었어. 근데 내가 궤양병을 9월 초에 발견을 했어. 그러면은 적심 치면요 2화방 3화방 따먹거든요. 먹고 오이 묘 받쳐서 바로 심어버리면은 오이 두 번 딱 끝나면 6월 달이에요. 그러면 6월 달, 7월 달 되면 그다음에 청소 싹 하고 8월에 토마토 다시 심으면 돼요. 그 정도 되는데 그거를 오이 토마토를 또 심으면은 또 나올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럴수록. 예. 아무튼 그렇게 하고 나니까 없어요. 그분들. 그러니까 세균성 반전병은 우리나라에 제가 본 적이 없다. 누가 봤다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냥 노지에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시설에서는 거의 보기 어렵다. 그 다음에 청고병 볼게요. 이 청고병 같은 경우도 위험한 게 뭐냐? 한 포기 걸리면 위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청고병 걸릴 때 토경재배에서 보게 되면은 온실의 가쪽에서 와요. 빗물 스며든데. 토경재배는 수경재배 어디서 발생할까요? 배지 물 안 빠지는 데가 와요. 배지 물 안 빠지는 데가. 그러니까 물하고 관련이 있어요. 얘도 물하고 관련이 있고 물 따라간다는 얘기는 거짓말이다. 손 따라가요. 얘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주 재밌는 사진 하나 찍어놓은 게 있는데 이거 볼게요. 이거 수경재배잖아요. 이렇게 하죠. 그러면 물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야죠. 어때요? 얘는 죽었는데 얘는 살아있죠. 얘도 죽긴 죽어요 나중에. 왜 그런 거예요? 얘는 살아있고 얘는 죽었어요. 왜? 작업방이에요. 얘가 한 포기에 얘 걸렸어요. 근데 얘 걸린 놈을 무시하고 작업을 하게 되면은 뒤로 와요. 근데 청고병의 장점은 뭘까요? 푸마르병의 장점은 뭐라고 했어요? 잠복기가 짧다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정식을 했는데 8월에 정식을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시들시들해. 뭐 어떡할까요? 일단 제거해. 그래놓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편말을 달아놔요. 빨간색으로. 그리고 뒤에 한 15포기 정도는 일주일 건들지 마세요. 잠복기가 며칠이다? 일주일. 5일이면 발달하니까 5일이면 시들거든요. 청고병은. 그러면은 야 일주일 지났는데 안 걸렸다. 그러면은 끝. 근데 일주일 안에 걸렸으면 어떻게 해요? 보는 즉시 계속 뽑아내야 돼요. 안 건들기만 하면 돼요. 안 건들기. 그래서
안 건들고 또 예방하는 게 뭐 있어요? 청고병균은 종자점에 알아. 우리가 이제 청고병균은 어디든 있어요. 너 그 어떤 분이 그래요. 세배진데 왜 나오냐? 나오지 당연히. 왜 나올까요? 물이 오염됐대요. 그럴 리가 있나? 청고병균이나 해변병은 산소가 있어야 돼요. 지하수가 산소가 없어요. 저 땅 속에는. 그럼 왜 그럼 나왔을까요? 바로 흙이 배지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했어요? 발바닥에 흙 묻히고 다니죠. 흙 묻힌 게 비산해 갖고 배지로 들어가요. 그럼 토양보다 어때요? 여기가 청고병균의 농도가 낮아요. 훨씬 낮아요. 훨씬 낮은데 왜 걸릴까? 일단은 습해가 발생해서 뿌리에 세균이 들어가면은 얘는 그러니까 유기양분을 분해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식물체를 갉아먹고 사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당분을 먹고 살아요. 당분이 안에 잔뜩 들어있죠.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요? 온도하고 당마지가 확 증식을 하죠. 그 다음부터 손으로 막 번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사진 중에 하나가 앞에 있나? 뒤쪽에 있나 보다. 볼게요. 요거 볼게요. 처음에 1차로 토양에서 이렇게 배지에서 들어와요. 그 다음에 도감부로 들어오고 나면은 도감부에는 광합성 양분을 먹고 급속히 증식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손을 건들기 시작하면 막 번지기 나가기 시작하죠. 곰팡이는요 효소를 내 갖고 물론 당분도 먹지만 식물체의 이런 조직을 갉아서 양분을 만들어 사용해요. 근데 세균은 그게 아니에요. 세균은 양분 그 자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식물체 바깥에, 그러니까 토양에서는 밀도가 높을 수가 없어요. 푸다링균 밀도가 높아요. 왜냐하면은 살아있는 죽어있는 식물의 조직을 녹여서 양분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데 세균은 그게 아니라 그 광합성 양분 그 자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몸속에 들어왔을 때는 속도가 빠른데 밖에 있을 때는 속도가 낮아요. 그 증식 속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세균병을 조심할 게 뭐다? 상처를 조심해야 된다. 궤양병도 손이고 얘도 손이고 손이에요. 손만 조심하면 돼요. 손만 조심. 물병하고 요거는 비닐을 물방울 떨어지지 않게 하니까 저희 강원도 사람들 제외하고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은 10월달에 그 뭐죠? 그런 피복 자재에서 물이 떨어지게 온실을 관리하는 사람은 안 계시거든요. 다 가시지. 다. 우리는 광량이 부족해지면 갈잖아요. 저기 강원도 분들은 광량은 상관이 없어요. 거기는 광량이 워낙 많으니까 찢어지면 가시다 보니까 무적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환절기 들어가면 물이 막 그러니까 비 오듯이 떨어져요.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병이 많아요. 요게 무릎병. 이게 어이니아라는 세균인데 팩토박테리아라고 하고요. 얘는 그런 세균의 그러니까 팩토라는 게 뭐냐면은 식물의 세포벽이 팩틴이라고 성분이 있어요. 요거를 갉아먹고 사는 거예요. 굉장히 그게 단단한 물질이거든요. 그걸 녹여먹고 살 정도면 얼마나 효소가 강한 세균이겠어요. 대신에 얘는 직접 못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번진 속도가 굉장히 늦어요. 여기서도 무릎병 오긴 와요. 어디 오느냐? 물 떨어지는데 한두 폭이 오는데 그냥 놔두면 뒤로 좀 가요. 손으로. 그렇지만 그거 잘라내면 더 이상 안 번지거든요. 이거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 가끔 이 무릎병이 위험한 경우가 있는데 저희 토경 재배하시는 분 중에 일부가 지하수가 높은 사람이 있어요. 거기가 겨울철에 농사 잘못 지면은 뿌리가 썩으면서 저기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무릎병. 그때는 되게 크게 피해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수경 재배이기 때문에 그럴 일이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무릎병 같은 경우는 과일에 냄새가 나요. 자르면. 그리고 겉은 멀쩡한데 유통 과정에서 터져서 와요. 그리고 미친뿌리병 하나만 소개시켜드리면은 이거 아시나요? 미친뿌리병은? 보셨죠? 이거 볼게요. 나무 새로 무지하게 좋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착화가 잘 안 된대. 착화가 되긴 돼도 착화수가 적대요. 근데 봤더니 미친뿌리병의 특징은 요거예요. 드리퍼를 꼽은 드리퍼 자리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서복해 올라와요. 이거 오시게 되면은 바로 소독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토마토하고 오이하고 파프리카에서 주로 오고 제일 심한 건 파프리카. 그 다음에 토마토, 오이 순이에요. 가끔가다 파프리카에서는 거의 폐농하는 분도 계세요. 토마토는 폐농까지는 안 가고 한 생산량이 좀 줄죠, 그냥 생산량이. 근데 이게 그러니까 파프리카도 엄청 무섭더라고요. 여기 파프리카 하신 분들 계시죠, 군이. 이것 때문에 농사 마치신 분들 꽤 되세요. 이거 볼게요. 요게 정상적인 뿌리, 요게 비정상적인 뿌리.
굉장히 많은 뿌리. 그다음에 뭐 바이러스 빼고 쭉 아시고 뭐 아시죠? 그다음에 PSW는 넘어가고 TOC9도 별거 중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총체벌레에서 얘기를 할 때 총체벌레 피해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저희가 수경재배건 토경이건 제거를 하면은 없어요. 왜 그러냐? 땅 속에 있는 시간이 3, 4일밖에 안 되거든요. 일주일이 안 돼요. 겨울쯤. 그러면은 일단은 내가 총체벌레가 심했던 포장이라고 하더라도 번데기가 기어 나와서 일주일이면 밖으로 다 나가요. 왜 없? 내가 식물체가 없다는 얘기는 벌레가 살 수 없다는 뜻이고 밖으로 나가버리거든요. 일단요. 그러면은 그래서 총체벌레 피해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가쪽에서 오는 이유가 가쪽부터 벌레 입장에서는 이 30cm가 되게 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건 총체벌레 같은 경우가 한 번 이동에 30cm 가거든요. 그러니까 날아간다는 게 아니라 점프라고 보시면 돼요. 강한 점프라는데 한 번 점프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벌레가 30cm를 이동하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죠. 거기 가면은 또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정착해서 살다가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펌프를 해요. 점프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동 속도가 한 폭이 뭐 일주일 있다가 또 한 폭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측면부터 방제를 잘하면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뭐 단동호실 같은 경우 요새 다 여기는 롤트랩 다 까시죠. 롤트랩 기본으로 갖고 계시고 롤트랩 안 하시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롤트랩은 특히 단동호실도 측면에 롤트랩을 다 하라고 해요. 왜냐면은 벌레가 옆에서 들어오니까 거기서 총체벌레가 예를 들어서 롤트랩을 안 하면은 20마리 들어올 게 롤트랩 깔아서 한 15마리, 5마리 들어오면은 5마리는 내가 방제가 되는데 20마리씩 들어오면 방제가 안 되거든요. 굉장히. 그리고 이제 총체벌레 피해는 사실은 토마토에는 거의 없어요. 노공해도 아시죠? 노공해가 루페로 안 보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병인 줄 알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정도 되면은 나간 거죠. 그다음에 작은 뿌리파리는 펑거스 커넛이라고 해서 요게 자체가 피해주는 게 아니고 이 펑거스, 그러니까 곰팡이 깔다구라는 뜻이거든요. 곰팡이를 먹고 사는 애예요 원래. 근데 곰팡이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밀도가 높아지면은 식물의 뿌리를 가해를 해요. 그러니까 얘가 밀도가 낮을 때는 식물체를 안 건드려요. 밀도가 높아지면 과해를 시작하는데 얘가 곰팡이하고 세균을 먹다 보니까 이 주둥이에 세균과 곰팡이가 잔뜩 묻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놔두게 되면은 그러니까 밀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얘가 뿌리를 가해해서 뿌리에 시드름병과 청골병을 유발할 확률이 매우 올라가고요. 토마토보다는 오이에서 피해가 더 커요. 토마토는 뿌리에서 무슨 냄새가 나나 봐요. 그래서 좀 접근을 덜 하는데 오이는 훨씬 더 잘 공격한다 뿌리를. 그래서 작은 뿌리 파이는 2차 피해, 그러니까 그 가변 피해가 더 심각하다.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바이러스 중에서 그거를 빠뜨렸네. 여기 TOC9에 안 나오나요? 테록바이러스. 테록바이러스가 그게 초기에 잘못하면은 저기랑 유사했고 철결핍이랑 유사하게 생겨갖고 구별할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철결핍은 생장점이에요 무조건. 테록은 바로 밑에 있는 잎이에요. 생장점이 아니라. 그래갖고 생장점이 노랗게 변하고 있으면 철결핍이라고 보시면 되고 딱 봤는데 생장점이 아니라 그 밑에 잎이 노랗게 변하게 되면 테록이라고 하시면 빨리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테록바이러스가 철결핍에서 주의점은 우리가 이제 pH가 잘못돼서도 오잖아요. 근데 또 오는 경우가 있어요. 습해 받을 때. 그러니까 pH는 정상인데 습해를 받게 되면 그 철결핍이 오고요. 온도가 낮아도 와요. 그러니까 온도가 낮으면 철결핍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구석이라든가 입구 쪽에 보면은 철결핍이 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그럼 딸기로 좀 한방 그러니까 여담으로 말씀드릴게요. 딸기가 철결핍이 많죠. 그래서 저는 딸기가 원래 철결핍이 심한 작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이요. 근데 토마토와 딸기의 근권 온도가 어떨까요? 우리가 좋다는 근권 온도 같을까요? 딸기가 낮을까요? 같아요. 16도, 24도 사이에 딸기도. 근데 딸기는 저온 관리예요, 고온 관리예요? 토마토에 비해서 저온 관리하죠. 8도, 9도 되면 근권 온도가 몇 도까지 떨어져요? 8도, 9도까지 떨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철결핍이 올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저는 딸기가 철결핍이 많이 온다는 이유가 저는 온도의 영역이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토마토를 재배해보면서 철결핍이 오는 농장들이 있어요. 근데 전체가 오면 pH인데 되게 입구 쪽이나 모서리에서 몇 폭이 오면 배지 하나가 오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다 저온이라고 그래요. 가끔 가운데 오는 거 있어요. 그거는
배액구 잘못 들어서 물이 고여있는 그 배지에서 철교필이 나타나요. 그래서 습해와 제일 많은 거 온도, 습해, 그리고 pH인데 딸기에서 물 많이 주고 거기다 온도 낮아버리면은 철교필 오기 좋은 우리가 뿌리의 조건이 되지 않나. 아무튼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양분의 결핍을 얘기를 할 때 환경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양분이 결핍됐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뭘 뿌리려고 하지 마시고 내 환경에 뭐가 문제가 있나? 차광을 좀 해줘야 되나? 아니면은 야, 함수율을 좀 떨어뜨려야 되나? 배액구를 자주 들어야 되나? 이렇게 접근해야 되고요. 병도 마찬가지로 내가 곰팡이균이 많다 이거는 반응 올 수는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청소하고 다 하기 때문에 환기 다 시켜놓잖아요. 그러면 뭐 높을 수가 없어요. 뭐 공중에 있는 건 똑같아 보시면 돼요. 왜냐면 다 환기 시켰는데 뭘 싹 시켰잖아요 이미. 청소 바깥으로 끄집어냈고 뭐 하루 이틀 청소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곰팡이 농도는 이미 문을 다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특히 8월에 심으면 문 다 열어놓고 있잖아요. 공기 교환율이 뭐 몇십인데 한 시간당 몇십 배가 바뀌고 있거든요. 공기가. 그러면 그만큼 포자가 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환기를 할 것인지, 어떻게 온도를 안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환기를 할 것인지, 결로가 안 나오기 위해서 온도 관리하고 환기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어떠한 장치를 달고 있는 게 유리한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 상광 스크린 있으면은 너무 좋다. 내가 쓸 수 있는 전략이 너무 많다. 오늘 같은 날 상광 스크린 딱 쳐놓고 보일러 살짝 돌려놓으면은 너무 행복하다. 근데 내가 보온 낙엽만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보일러 돌리고 있으면은 보일러 효과도 없는데 난방비이 많이 들어가고, 보온 낙엽 딱 쳐놓고 있으면은 그냥 안 부리고 습도만 높아지고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뭐 해거예요. 그리고 내일이 만약에 해가 갑자기 뜬다. 나는 상광 스크린 딱 치면 되는데 보온 낙엽 있는 사람은 어때요? 치면은 광이 없고 안 치면은 시들고 엄청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은 그리고 보온 낙엽 커튼은 모든 커튼은 물에 젖으면 안 된다. 자재가 물에 젖는 자재면 안 돼요. 절대로. 젖는 순간에 사람이 젖은 옷을 입는 거와 똑같다. 그래서 절대 젖으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거 제가 오늘